18페이지 확인 문제, 밑에 확인 문제 3개가 있잖아. 우리가 지난주에 국회 얘기를 쭉 했고, 그럼 확인 문제를 한번 봅시다. 국회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300명이고요. 300명의 국회의원들 중에서 300명이 항상 모두 모여서 모든 일을 해결한다는 게 힘든 일이잖아. 그래서 국회가 거기 확인 문제 1번 보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이라는 건 조금 더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만들었는데, 강조했지? 국회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만든 게 뭐가 있어? 우리 첫 번째 뭐 나오니? 각종 위원회가 나오잖아. 우리 각종 위원회 뭐라고 배웠어요?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뭘 했습니까? 가로 안에 들어갈 거? 교섭단체죠. 중요하죠? 교섭단체. 그래서 가로에 들어갈 거는 교섭단체입니다. 다음 2번 법률의 제정 및 개정은 국회 제적의원,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건요. 국회 제적의원 300명 중에 300명의 과반수의 출석과 다시 출석한 의원 과반수의 찬성.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랬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이런 식으로 외우면 된다죠? 일단 300명 중에 누가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고, 다시 출석한 의원들의 과반수가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찬성을 해야 되는 거죠? 화면도 보시면서 하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국정에 특정 사안이 생기면, 국가에 특별한 어떤 일이 생기면, 그 국회는 여기 특정한 사안이잖아. 그러니까 평상시에 열리는 게 아니고 특정한 사안이 생기면 국회가 이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야. 그러면 국정을 책임지는 건 어딥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국정은요, 행정부의 권한이거든요. 근데 행정부의 권한에 대해서 국회가 조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갈 거는 뭐가 되는 거냐? 답을 쓰기 전에 일단 이거는 뭐가 되는 거냐면 국회가 국가기관인 어디를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보시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라고 나오죠. 그 중에 국정감사가 있고 국정조사가 있는데 선생님이 안 쓴 것 같은데? 안 썼지? 그럼 해야 돼요. 우리 안 끝났어요. 선생님이 지난주 여기까지 한 겁니다. 국회 권한 중에 재정에 관한 권한까지 한 거고요. 선생님이 여기를 안 한 거예요. 아직. 알겠어요? 국회에 여러 가지 권한이 있어. 그 중에 선생님이 가장 중요한 국회 권한이 이거랬지? 여기 봐. 국회 권한이 1번, 2번, 3번 나왔잖아. 국회 권한이 먼저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이 있는데 왜 1번이 입법에 관한 권한이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국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댔어? 입법부라고 부르지. 국회를 왜 입법부라고 불러? 법을 만들기 때문이야. 그 법은 법률을 만드는 거고 헌법은 개정안을 의결하는 거고 대통령의 주약체계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게 그냥 순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머릿속에 국회의 권한이라고 하면 일단 3개를 떠올리잖아요. 여기 봐요. 국회의 권한 하면 3개를 떠올리는데 이걸 순서 없이 그냥 떠올리지 말고 국회의 권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입법이니까 입법을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재정에 관한 권한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3번, 오늘은 3번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할 텐데 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은 뭐가 있다?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잖아요. 자, 이제 여러분 쓰셔야 됩니다. 쌤 뭘 써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한 내용을 쓸 겁니다. 자, 선생님도 쓸 거고요. 여러분도 쓰세요. 파란색을 들어야겠죠, 선생님도? 왜 자꾸 초록색이 나올까? 파란색. 오케이? 국정감사에다가 1번이라고 쓰고요. 불러주면서 쓰세요. 매년 쌤 좀 요즘 키울게요. 매년 국정 전반에 대해 상임위원회별로 실시. 자, 중요한 건요. 국정감사는 이 국정감사라는 단어는 언제 매년 하는 거야.
매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중요한 거지. 국정 전반에 대해서. 그럼 국가 정치 전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어디서 상임위원회별로 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선생님, 국정조사는 뭐예요? 다릅니다. 국정조사는. 그럼 국정감사는 꼭 해야 되는 거야? 있지만 매년 실시하는 것은 강조해서 이거 살짝 바꾸면요. 자, 국정조사는 쓸 데가 없으면 이렇게 화살표 아래 떼서 쓸게요. 특정한 국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특정한 국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국회 제적의원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 상임위 특별위에서 실시. 자,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을 여러분 써놓고 들어보시면 국정감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하는 거고요. 국정조사는 매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야. 어떤 특별한 일이 발생했을 때. 여기 특정한이라는 부분이 중요해. 특정한 국정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거는 특정한 국정사안이 발생했다고 무조건 국정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돼. 얘는 국회의원 300명 중에 4분의 1 이상이 야 우리 이거 국정조사 하자.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다. 이거 비리잖아. 라고 했을 때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국정감사와 국정조사를 비교할 때 어떻게 외워주시면 되냐면 국정감사는 의무적인 건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국회가. 매년 해야 되는 거. 얘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계속해서 보면 여러분 다 썼죠? 다 썼으면 볼게. 그 다음 뭐가 나오는데 대통령의 국무총리 대법원장 아이고 얘를 지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지워질까요? 얘를 닫으면 지워지겠네요. 보세요 이제 보시면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국회 권한 중에 마지막 권한인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하고 있어. 그 중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했고 그 외에 뭐가 있어?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우리가 어떻게 외웠어? 국대헌대감, 국대헌대감 이렇게 외워. 우리 국대헌대감 다시. 국대헌대감은 누가 임명하는 거야?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자, 화이트보드 띄울게요. 오케이. 우리는 앞에서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자.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국가기관에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배우고 있어. 국가기관 하면 이젠 지긋지긋하지. 선생님이 하도 많이 말해서 국가기관은 3개야. 3개인데 내가 이 3개도 그냥 무작위로 아무거나 떠오르는 대로 얘기하지 말고 순서대로 말하랬잖아요. 국가기관에서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건 입법부입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입법부. 우리나라에서는 입법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국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듯이 우리나라는 국회가 하나죠. 지금 국회가 2개인 나라도 있어요. 그럼요. 우리나라는 하나이기 때문에 이 단자는 하나 단자고 이 원자는 국회 회의가 하나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단원제를 쓰고 있어요. 이제 국회가 하는 일 거의 다 배워갑니다. 이제 끝이 나면 오늘은 2번째로 국회 다음에 2번째 국가기관 행정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행정부는 우리는 2글자로 그냥 정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입법부라고 불러도 되고 국회라고 불러도 됩니까? 당연하죠. 같은 말인데.
지금 행정부라고 부르고 정부라고 불러도 됩니까? 당연하죠. 같은 말인데. 얘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배우는 게 국가기관 중에 사법부예요. 사법부는 법원이라고 배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대부분의 학교들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시험범위 여기까지입니다. 사법부까지. 여기서 선생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너무 많은 내용을 얘기했고, 이 많은 내용이 디테일하게 안 외우면 여러분은 통합사회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건 비교도 안 돼요. 정법은요, 전문 과목이에요. 진짜 어렵게 나옵니다. 기대하세요. 얼마나 어려운지. 작년에 선생님 얘기했지. 2학년은 우리 수능 특강을 다 풀고 수능 완성을 다 풀었어요. 내신을. 그런데도 여러분은 실수합니다. 왜? 선택지가 교묘하게 바꾼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다시 여기까지 법원까지 일단 끝나면 선생님은 중간고사 준비를 위해서 복습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을. 방금 여러분은 복습을 해도 또 처음 듣는 느낌이 오겠죠? 내가 이런 걸 들었나? 그 증거를 남겨두기 위해서 내가 필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내가 들었나? 들었죠? 여러분의 필기가 있으니까. 여기 보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갑자기 다시 또 이 얘기를 왜 복습을 하는, 중간중간에 복습하는 거예요. 근데 행정부에서, 즉 정부에서, 정부의 우두머리 누굽니까? 우리 정부 형태를 하면서 우리나라 대통령도 정부 형태고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대통령이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 중에 임명할 수 있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어떻게 외우라고 한 겁니까? 얘는 대헌, 이름이 성은 국시, 이름은 대헌, 이 신부는 대감이야. 이대감, 김대감 할 때 외울 때. 그래서 국대헌 대감 이렇게 외우면 된댔지. 국대헌 대감. 여기서 국은 누구냐? 국무총리란 말이야. 쓰지 마세요. 설명 들으세요 그냥. 다 있어요 여러분. 국무총리, 국대헌 대감의 대는 뭐야? 대법원장입니다. 사법부, 법원에서 우두머리는 대법원장이에요. 근데 사법부의 우두머리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해요. 다음, 우린 법원과 함께 헌법재판소라는 걸 배울 텐데 그 헌법재판소의 우두머리가 헌법재판소장이에요. 헌법재판소의 장, 우두머리. 그 다음에 여기서 대가 2개 나오지. 국대헌 대감의 대. 첫 번째 대는 대법원의 우두머리 대법원장. 두 번째 나오는 건 대법관입니다. 대법관. 지금 대법관이 뭐야? 우리 사법부 아직 안 배웠지만 법원의 조직을 보면 우리나라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데가 대법원입니다. 가장 큰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뭐 지방법원 이렇게 있잖아요. 이 대법원은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9명의 재판관을 우리는 대법관이라고 불러요. 그 대법관 임명권도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감이잖아. 감은 우리가 행정부 배울 때 감사원이라는 기구를 배울 겁니다. 감사원. 그 감사원의 우두머리가 감사원장이에요. 그러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감사원장을 임명하는 건 대통령인데 잘 들어. 선생님, 와, 사법부 우두머리인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대통령의 사법부보다 높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잊지 마. 국가기관 이 세 개는 파워가 똑같아.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어 얘네가. 만약에 파워가 100이라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 33. 무한 숫자 3333%예요. 행정부가 33.333333 33.3333 이게 권력 분립이잖아. 국가기관의 권력이 세 개의 국가기관에 나눠놓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대법원장보다 높다 할 수 없어. 근데 왜 대법원장을 임명해요? 그러니까 이거 끝이 아니야. 대통령이 국대헌 대감을 임명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국회의 동의.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도 임명할 수 없어요. 누구를? 국무총리를. 누구를? 대법원장을. 누구를? 헌법재판소장을. 누구를? 대법관들을. 누구를? 감사원장을. 알겠니? 그럼 선생님 여기 보라고. 안 끝났어. 대통령의 국대헌 대감의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은 국회가 권한이 막강하네요. 국회가 맨 앞에 나오겠습니까?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니까요. 민주주의 주의는 국민이니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국회의 제일 앞에 나오는 거고 그 국회가 이런 고위 공무원에 대한 동의가 있는 거죠. 동의권. 국회의 무슨 권? 동의권. 알아두세요. 국대헌 대감의 임명은 누가 하고? 대통령. 동의권은 누가 갖고 있어? 국회. 그러면 국회의 이런 국대헌 대감에 대한 동의권은 뭘 말하는 거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뭘요?
국회의 권한 중에 국가 정치에 관한 권한 세 번째에 이게 나오는 겁니다. 뭐가요? 대통령의 국회의원 대감 임명에 대한 뭡니까? 오케이? 동의권이죠. 임명에 대한 동의권. 임명은 대통령이 하고 국회는 뭘 가진다? 여기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 번째죠. 대통령의 국회의원 대감 임명에 대한 동의권. 이게 국회 일반 국정에 대한 권한 중 세 번째인 겁니다. 다음 또 네 번째는 어떤 권한이 있대? 와, 법률이 대한민국 법률이 정한 고위직 공무원. 지금 도대체 고위직 공무원이면 어디까지가 고위직 공무원이에요? 가장 높은 공무원은 누굽니까? 아, 대통령이죠. 말해 뭐합니까? 대통령. 그 다음에 지금 판사가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여러분은 나랑 한국사도 했잖아요. 이랬을 때 그러면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나라는 역사가 진짜 오래되지 않았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를 건국한 게 기원전 2333년이라면 현재가 2021년이니까 이를 더하니 적어도 우리나라는 4353년, 약 43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여러분과 내가 말하는 우리나라는 나는 조선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조선의 백성이 아니에요. 우리는 대한민국이란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의 역사는 길다? 짧아요. 1948년에 건국됐으니까. 설마 이걸 몰라? 우리나라가 언제 건국됐는지? 안 돼요.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랑 여러분이 하는 과목은요. 정치예요. 정치를 하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면 안 되지. 그럼 1948년에 건국됐어? 현재는 2021년이야. 그러면 대한민국은 몇 년 된 나라야? 몇 년 된 나라? 2021에서 1948 빼면 되잖아요. 그죠? 빼세요. 3년, 1, 빌려왔어. 4 빼 6, 73년. 우리나라 아직 100년이 안 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그럼 73년이나 아직 100년이 안 된 나라에서 실제로 국회가, 잘 들어, 국회가 법률이 정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잊지 마. 탄핵권이 아니야. 탄핵 소추권이야. 계속 말하지만. 탄핵 소추라는 건 재판을 청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탄핵 재판을 통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탄핵 재판은 누가 할 건데? 그건 헌재가 할 거지. 그건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고 일단 그러면 국회가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실제로 발동한 게 몇 번 있냐면 니네는 알고 있을 거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 탄핵소추 당했죠. 국회 탄핵소추를 당해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헌재가 탄핵 심판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습니다. 그럼 대통령에 대한 탄핵할 수 있다는 거 알았는데 이번에 지난주죠. 아니다. 지난주가 아니지. 지난 목요일 그저께 대한민국 헌정사상 즉 나라가 생긴 지 73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또 뭘 동의했냐면 현직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통과시켰습니다. 아, 그러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누구도 판사도 국회가 탄핵소추할 수 있겠네요. 물론 탄핵소추를 당하면 잘리는 게 아니라 일단 재판에 들어갔기 때문에 박근혜도 탄핵소추를 당하면 직무가 정리돼요. 직무 정지. 즉 대통령 일을 멈추고 기다려야 돼요. 재판할 때까지. 판사 마찬가지야. 이번에 국회에 의해서 탄핵소추된 판사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전에 세월호 사건 때 진짜 재판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좀 나쁜 놈이죠.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탄핵소추가 지금 걸렸기 때문에 이 판사는 지금 임성근이라는 판사인데 이 판사는 지금 현재 직무가 정지 상태야. 지금 일을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일을 못해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기다려야 됩니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적어도 판사 탄핵이 통과되려면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통과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9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성향을 봤을 때 3명 정도는 반드시 찬성할 것 같은데 나머지는 좀 변수가 있어서 어쨌든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고위공무원 중에 대통령도 탄핵시킨 적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초로 판사의
탄핵소추가 통과됐구나. 어디서? 국회에서. 그래서 이제 공은 어디로 넘어가냐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은요, 선생님이랑 정치화법, 우리 2학기 때 법을 하잖아요? 하고 나면 진짜 똑똑해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아, 내가 똑똑해지고 있구나. 뭔가를 많이 알아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자, 그래서 여기에 다시 법률이 정한 고위 공무원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권이 있고요. 다음, 5번째 권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이 있다. 잘 들어. 해임을 하는 건, 잘 봐봐. 누구야 지금 여기 나온 게?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어떤 사람들이야? 책 한번 보세요. 국무총리랑 국무위원은요. 행정부 소속이에요.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대통령이고 대통령 바로 밑에 있는 애가 국무총리야. 그 다음에 국무총리 밑에 있는 사람들이 국무위원이야. 그러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행정부에 있는 행정부 소속인 국무위원과 국무총리를 해임, 자를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뭘 하는 건데? 대통령한테 요번에 국무총리 일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해임 건의만 하는 거야. 건의만 하는 거야, 건의. 그 선생님, 만약에 국회가 지금 현재 국무총리가 장호진인데 장 국무총리가 일을 못한다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했어. 그 장 총리 좀 잘라주세요. 그러면 대통령은 잘라야 합니까? 아니지. 그건 대통령 권한이야. 단 국회로부터 국무총리 같은 아니면 국무위원은 장관들이죠. 국방부 장관이 일을 못한다고 국회가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를 하면 대통령은 자기 마음대로 해임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대신에 정치적 압박은 받겠지. 국회가 지금 국무총리를 계속 해임해달라고 해. 그러면 대통령은 계속 해임을 안 하고 있어. 상관없어. 대통령 마음이니까. 하지만 정치적 압박은 받을 수 있어요. 그건 기억해주세요. 해임을 단지 건의하는 겁니다. 해임시킬 수는 없어요. 해임은 누가 할 거야? 그건 대통령 권한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대통령 소속이니까. 어디 아파요? 그럼 내일 와도 되는데 오늘 쉬고? 내일 7시에도 또 정치화법이 있어요, 수업이. 대신 수학안에서. 어? 몰랐어요? 왜, 우리, 오늘 가서 쉬고 내일 올래요? 아니, 계속 다쳤어? 어쩌다가? 아니, 아침 축구하다가 아침부터 축구를 했다고요? 정강이를 가서 금방 부어가지고 병원 안 갔네? 좀 먼데시 친구들도 있는 거. 병원 가봐야 돼. 사진 찍어봐야지. 아니, 뼈는 안 부러졌어도 뼈에 조각이 이렇게 흩어져 나올 수도 있어. 나중에 발견하면 더 크게 고생해. 왜 아침부터 축구야. 자, 다음. 6번째. 얘도 쓸 게 많아요.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 일단 일반 사면이 궁금할 거고 일반 사면이 있다면 선생님 특별 사면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일반 사면도 있고 특별 사면도 있는데 자 여기는 쓸 데가 좀 없으니까요. 우리가 어딜 찾을 거냐면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일단 여러분 책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이 페이지를 한번 넘겨볼게. 그 다음 페이지가 우리가 오늘 대통령과 행정부 할 거잖아. 근데 대통령의 권한들 중에 오케이 오케이 여기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에서 쓸 건데 여기 보면 대통령의 권한 중에 뭐가 있어? 사면권이라는 게 있지. 그죠? 그 사면은 일단 사면권 쓰고 설명할게요. 사면권을 쓰고 설명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선생님이 컴퓨터를 좀 더 쓰기 좋은 상태로 바꿔서 사면권 거기 사면권 쓸만한 데다가 여러분 40페이지 보시면 40페이지 여러분 40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40페이지 보시면 어때요? 좀 칸이 있죠? 그제? 좀 칸이 있어. 잠깐만. 선생님도 40페이지를 한번
써놓고요. 나도 40페이지에다가 한번 써볼게요. 참고자료, 정부, 국회, 권력분리, 정보양태. 네? 있네요. 얘를 좀 갖고 오겠습니다. 갖고 왔는데, 선생님. 어디 갔나. 다시. 이 단원. 응. 너무 많이 뛰어났나 보다, 선생님. 정치하고, 완자. 고위정법 규제, 이건가? 아닌데. 이거 아닌데. 요점 정리? 이거 아니고? 너무 많이 뛰어났어. 어디인지 모르겠어. 이단 정치하고 쪽특시요? 이거 뭐지? 오케이. 이단은. 응. 다르게. 오케이, 여기 있다. 이건 쪽지시험인데? 아하. 선생님 필기할 때를 찾고 있어서 그래요. 학원. 이단은. 그냥 선생님 화이트보드에다 쓰겠습니다. 못 찾겠네. 선생님 화이트보드에 쓸게요. 근데 화이트보드에다 쓰면 이게 좀 남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거기다 여러분은 사명권에다가 쓰시고요. 대통령의 권한 중에 사명권에 대해서 쓰시고요. 사명권은 다시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사면. 일반 사면. 얘야,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얘야? 그래, 나타나라. 일반 사면. 글씨 보여요? 네,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진짜. 대통령의 사법권에 대한 특권으로서 사법권에 대한 특권입니다. 특권으로서 소송법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형 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거나 사면시키는 것. 일단 써놓고요. 2번 특별사면.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특정의 범죄인에 대하여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조치. 자, 그렇게 해놓고 설명할게. 써놨으면. 자, 이 사면권은 얘들아, 누구의 권한이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사면권은? 이건 대통령의 권한이야. 사면권이라는 권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사면이라는 건 죄를 사해준다. 죄를 없애준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하는 곳은 어딥니까? 재판을 하는 곳은 당연히 사법부죠. 사법부가 재판을 해. 그래서 사법부가 형을 선고했겠지. 너 징역 2년, 징역 3년 이런 식으로 사법부가 선고한 그 형에 대해서 대통령이 만약에 지혜가 징역 2년을 받고 형을 살고 있어. 6개월 살았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냥. 막강한 권한이에요. 대통령은 행정부죠. 행정부가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인데 잘 들어. 일반 사면은 일반적인 형선고 효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킨다. 이 말이 뭐냐면 예를 들어줄게. 얘는 너희가 쓰지 말고 그냥 내가 설명하는 거야. 여기 봐. 예를 들어 음주운전은 너무 위험하니까 음주운전 하지 말자. 보통 우리나라에서 대통령들이 일반 사면을 때리는 건 뭐냐면요. 생계형 범죄. 장발장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장발장이 은촛대를 훔친 거예요? 아니면 신부님이 준 거예요? 훔친 거잖아요. 근데 그 자베르가 잡으러 왔을 때 경감이 신부님이 훔친 게 아니고 내가 줬다고 거짓말 해준 거잖아. 어쨌든 장발장 같이 그럼 장발장이 은촉대를 훔친 건 부자가 되기 위한 겁니까? 굶고 있는 조카를 살리기 위한 거였습니까? 굶고 있는 조카를 살리기 위한 그런 범죄를 우리는 만약에 생계형 범죄다.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 배가 고파서 그런 생계형 범죄를 저질러서 현재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뭐 300명이 있다 혹은 3,000명이 있다라고 말하면 일반 사면은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을 풀어주는 겁니다. 그 대통령이 만약에 8월 15일 잘 들어. 8월 15일 광복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날이잖아.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왕이 나라가에 좋은 일이 있으면 뭐 왕자가 세자를 낳았다든가, 그지? 아니면 누가 결혼을 한다든가, 사랑하는 공주가, 그러면 죄인을 풀어주거든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8.15 여기 광복절 70주년 혹은 73주년을 맞이해서 생계형 범죄로 형을 살고 있는, 2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모든 사람에 대한 일반 사면을 내리면 그 사람들이 다 풀려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일반 사면이에요. 반면에, 여기 봐요. 특별 사면이라는 건 특정 범죄인이야. 즉, 한 명을 풀어주는 거야. 이번에 니네가 알다시피 이제 선생님이랑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당이 어딥니까? 민주당이죠. 아까 물론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현재 여당 당 이낙연 총리인가요? 이낙연이 총리인가요 지금? 당대표인가요? 정세균 총리죠. 민주당 당대표가 이낙연 대표인데 대선 후보 내년 되면 대선할 거 아닙니까? 대선 후보의 가장 유력한 주자였는데 지지율이 높았는데 이낙연 대표가 갑자기 지지율이 막 떨어졌어. 그 이유가 박근혜랑 이명박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박근혜라는 특정한 범죄인을 대통령이 풀어줄 수 있어요.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한 명 특정한 사람을 풀어주는 게 특별사면이고 일반 사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게 일반 사면이야. 일단 이해가? 이낙연 대표가 박근혜에 대한 어떤 사면 얘기를 언급하는 바람에 아주 지지율이 박근혜라는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는데 전직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풀어준다고? 그거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라는 말이 아니죠. 누구는
죄를 짓고 감옥을 다 옥살이를 하고 나오는데 단지 그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사면을 시켜준다고? 그건 당연히 국민 정서에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이해하세요. 일반 사면은 특정 범죄 그 자체에 대한 사면이고 써놔. 이거 쉬운 말로 하면 특정 범죄 어떤 죄 그 죄에 대한 특정 범죄에 대한 사면이야. 그 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에 대한 사면이고 이건 범죄인이야. 한 명, 한 명, 혹은 두 명, 사람에 대해서 풀어주는 거야. 얘는 범죄인, 얘는 범죄. 알겠어요? 이렇게 대통령의 사면권에 대해서 했으면 다시 여러분이 돌아오면 돼요. 어디로요? 우리가 지금 뭐 하다가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돌아간 겁니까? 우리가 뭐 하다가 국회의 국정 전반에 관한 국회의 국정 전반에 대한 얘기들, 국정에 관한 권한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글로 간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는 보면 됩니다. 자, 선생님의 서류들이 아니라 사라졌어요. 어디 갔을까요? 오케이, 여기 다시 나왔네요.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여기. 그러면 국회의 권한은 자 특별 사면에 대한 동의권 아니야. 되게 중요해.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고. 니네한테 선택제를 낼 때 아까처럼 그렇게 물어봐. 그렇게 특별 사면에 대한 동의권이라고 나오면 너희는 틀리는 거야. 알겠니? 일반 사면에 대한 뭐만 있는 거야. 얘네는 국회는 동의권이 있는 거야. 여기 형광펜으로 줄쳐놓으세요.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만 있습니다. 특별 사면에 대한 동의권이 아니라 얘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건 대통령의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만 갖고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뭘 한 거야 지금? 대통령의 권한 중에 일반 사면과 특별 사면이 있다 얘기를 먼저 한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알 테니까. 아시겠어요? 지연아 알겠어? 왜? 이거? 알겠지? 대통령은 뭐가 있어? 일반 사면권과 특별 사면권을 모두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건 뭐밖에 없다고. 일반 사면. 그러니까 일반 사면 대통령 마음대로 못해요. 국회가 동의해줘야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특별 사면은 박근혜를 특별 사면 시킬 수 있는 건 문재인 대통령은 이게 국회 동의 필요 없어요. 혼자 결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까 말했던 어떤 범죄를 저지른 그 모든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얘들아? 동의. 얘들아, 잘 봐. 선생님이 앞에서 얘기했지만, 국회 동의권이 있다는 얘기는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결정 내릴 수 없다는 얘기야. 국회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에요. 동의권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국대원 대감 동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국무총리 임명 못해요. 지원 알겠니?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긴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국회 나머지 권한들을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봐봐. 3번 문제. 우리 하루에 아까 말했잖아. 국정의 특정한 사안이잖아. 일반 사안이 아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조사는 우리가 제일 먼저 국정감사랑 국정조사 봤잖아요. 그중에 국정감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데 국정조사는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만 하는 거랬지. 근데 이 답이 뭡니까? 국정조사가 되겠죠. 국정감사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건 국정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쓰세요. 국정조사. 그래서 진도를 많이 못 나가는 학교들은요, 거의 뭐 국회나 대통령에서 끝납니다. 시험 범위가. 여러분, 국회 내용 진짜 많아요. 이건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남지 않습니다. 복습하고, 또 복습하고, 또 복습하시고, 또 물어봐야 돼요. 정법이 2학년 과목들이 어려운 게 암기를 다 하면 좋은 점수가 나야 되는데 암기를 다 해도 좋은 점수가 안 나. 지금 그럼 어떻게 다 외웠는데 왜 좋은 점수가 안 나와요? 다 외웠는데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실수를 계속하면 문제를 굉장히 아까처럼 이렇게 살짝 바꿔요. 선택지가 엄청 많은데 이 봐봐. 국회가 하는 일이 여러 많은데 이 순서를 살짝 요거 글자 하나 뺍니다.
예산결산은 감사원이 하는데 예산결산 심사는 국회가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국회는 앞에 다 맞는 말이었어요.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하며 예산결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왜요?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심의 확정을 하며 예산이 결산을 한다. 틀렸습니다. 예산 결산 심사 이렇게 글자 하나를 살짝 빼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다 읽다 보면 어머 다 맞네? 어머 국회가 하는 거 맞네? 근데 이거 안 집어넣으면 틀려요. 예산 결산은 감사원이 할 거고요. 예산 결산 심사는 누가 하기 때문에 국회가 하기 때문에. 자 다시 이렇게 나와. 국회는 국무총리, 대법원장, 감사원장에 대한 임명 동의권을 가지며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틀렸죠? 왜? 앞에는 맞았는데 일반 사면에 대한 동의권만 갖지 특별사면에 대한 동의권은 없어. 이렇게 살짝 바꿔요. 살짝. 그래서 하나의 선택지 안에서도 앞부분은 맞는데 뒷부분은 틀린 걸 넣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문제를 막 풀다가 워낙 복잡한 문제를 풀다가 그거 하나 읽으면 이거 맞네. 맞네. 그거 틀려요. 그러니 지금 다 외웠는데도 점수가 안 나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 다 외우고 문제를 엄청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함정에 안 빠지기 위해서는. 효준아, 너는 오늘 정말 자고 있거든? 아파서? 그러니까 집에 가고 내일 와. 아니면 너 오늘 다 수업을 듣고도 거의 반은 자고 있으니까 내일 또 와. 뭐 눈이 막 감겨. 너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너는 네가 자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감기고 있어. 자, 다음 여러분 39페이지 가서 본격적으로 오늘 행정부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아직 쉬는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까 선생님이 화이트보드에서 제일 먼저 설명한 게 뭐였어요? 제일 먼저 설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얘가 손으로 해서 그런지 선생님이 어디 갔어요? 너무 늘려놨나요? 어디 있어? 늘렸어요. 너무 늘려 선생님이? 그럼 줄여 100% 손 안 되는데 뭐. 늘어났어요. 왜 저절로 늘어납니까? 왜 저절로 늘어나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디 갔어요? 그 굴리는 거. 아 마우스를 굴리면 그 마우스를 줄까?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나온다. 보세요. 우리가 국가기관 중에 국회를 끝낸 겁니다. 정말 하는 일이 많은데 드디어 끝냈고요.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두 번째 국가기관 행정부 정부로 들어갈 겁니다. 행정부 정부. 행정부의 우두머리 대통령.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입법부도 33.33%의 파워를 얘도 이만큼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위가 같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각각의 입법부의 우두머리 우리 다 배웠으니까 입법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국회의장이죠. 국회에서 가장 높은 사람은 국회의장이에요. 의장 한 명. 국회의장 한 명, 국회부의장 2명이 했잖아. 국회의장은 국회의원들이 뽑는 거. 그 다음에 행정부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사법부, 법원의 우두머리는 아까 봤습니다. 대법원장이었습니다. 대법원장.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3명이 있어요. 3명이. 누구누구 앉힐까요? 이쪽에 국회의장. 그 다음에 여기 대통령. 그 다음에 여기 대법원장. 각 국가기관에 우두머리들이 모였습니다. 대법원장. 3명이 모였어. 국회의장과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모였어. 그럼 얘네는 동급인가요? 어때? 동급이에요? 지혜야.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났어. 동급이야? 달라? 누가 높아? 선생님 방금 국가기관 3개가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고 얘는 국회의장은 입법부의 장이고 대통령은 행정부의 장이고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장인데 똑같은 파워를 갖고 있고 얘가 다 대가리인데 얘네의 파워가 왜 달라지요? 넌 알아. 배웠으니까. 달라요. 당연히 달라요. 대통령이 제일 높아요. 왜?
제가 왜 대통령이, 아니, 왜 대통령이 국회의장보다 대법원장보다 높아? 너 배웠다고. 제발, 너 배웠다고. 여기서 안 배운 사람은 지원이밖에 없다고. 너네 3명은 다 배웠다. 호준아, 왜? 왜 대통령은 대법원장보다 국회의장보다 높아? 아, 똑같은 파워를 가진 국가기관 3개의 짱인데 동급이어야지. 대법원장이 대통령 만나서 하이 프레지던트 이럽니까? 하이 프레지 아니야. 국회의장이 대통령 만나서 하이 프레지던트 아니 왜 고개를 숙여? 대통령이 더 높다고 내가 말했습니다 방금. 대통령 더 높아요. 그러니까 왜 대통령 더 높냐고. 왜? 얘네는 동급이에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요 누가 더 높지 않아요. 얘네는 급이 같아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은 급이 같아. 근데 대통령은 아니란 말이야. 아, 나 진짜 얘네 다 배워놓고 왜 이러니? 그런 표정. 대통령은 지위가 2개야. 첫 번째 지위가 우리나라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우두머리야. 국가원수입니다. 두 번째 지위는 행정부의 우두머리예요. 행정부 수반. 화면 보세요. 국가원수가 높습니까? 행정부 수반이 높습니까? 당연히 1번의 지위가 더 높지요. 근데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이 지위가 2개예요. 행정부 수반이기도 하지만 국가원수입니다. 그러면 자 일단 바꿔. 어느 날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났어. 근데 대통령이 그때 온대. 행정부 수반의 지위로 왔대. 그러면 대통령 오늘은 너 행정부 수반으로 왔으니까 하이 프레지던트 이럽니까? 아니에요. 보통 사람이 2개의 지위를 동시에 갖고 있으면 더 높은 지위로 대우해줘요. 만약에 정민이가 현대그룹 중에서 정민아 현대그룹이 있어. 현대그룹 중에서 뭐 할까? 현대백화점 사장이야. 그러면 현대그룹에서 현대백화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현대백화점 사장입니다. 그러면 얘는 또 현대그룹의 총괄 부회장이야. 지위가 2개지. 그러면 현대백화점 사장과 그룹 부회장 뭐가 더 높습니까? 그룹 부회장이 훨씬 더 높지요. 그러면 다른 애들이 정민을 만났을 때 현대 백화점 사장으로 대우하겠습니까? 그룹 부회장으로 대우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룹 부회장으로 대우해요. 더 높은 지위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여러분 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우리 앞에서 정부 형태를 다 배웠잖아요.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와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가 있는데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 대통령은 지위가 2개다. 미국도 대통령제야.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국가 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에요. 알겠어요? 거봐 너도 모르게 눈이 감긴다니까? 너는 안 본다. 선생님만 알아. 본인이 몰라 스스로 자각을 못 해보잖아. 왜 다리를 다쳤는데 졸립지? 아까 물어보는 거야 그냥. 왜 다리를 다쳤는데 너 아까 계속 와서 엎어졌어 처음에. 너무 아파. 틈틈이 아파서 졸려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아프면 잠이 안 와야 되는데. 하나도 아 보세요. 여러분 대통령의 지위 2개입니다. 주치세요.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지만 뭐이기도 합니까? 국가원수이기도 합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다 배운 겁니다. 국가원수의 지위, 그 다음에 행정부 우두머리로서의 지위. 수반이라는 건 우두머리고 원수라는 것도 우두머리란 뜻이야. 둘 다. 우두머리, 대가리 이런 뜻이야. 대통령의 지위는 2개다. 자 쉬었다 할게요. 쉬었다 할 거고요.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보겠습니다. 여러분 39페이지고요. 대통령과 행정부, 우리나라 2번째 국가기관. 그러면 행정부를 선생님이 아까 2글자로는 정부라고 부른댔잖아요. 얘네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알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행정이란 말을 쓰는데 행정의 의미부터 나옵니다. 행정은 뭐지? 라고 했어? 행정은 국가의 목적이나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 블라블라블라 그 다음에 여기 네모해주세요.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률을 집행하는 국가의 작용이다. 그러면 이 단어, 행정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액션을 취한 동사는 아니고 명사입니다. 행정은 명사인데 동작을 표현하는 명사예요. 국가 작용, 그죠? 국가가 뭔가를 하는 건데 뭘 하는 겁니까? 여기 나왔잖아요. 뭐요? 법률을 집행하는 겁니다. 법률을 만드는 건 뭡니까? 법률을 만드는 건. 법률을 만드는 곳은 국회죠.
국회가 법률을 만들어. 그러면 국회가 만들어 놓은 법률을 집행, 다른 말로 실행, 만든 걸 쓰는 거예요. 아니, 만들었으면 써야죠. 즉, 법률을 쓰는 그러한 국가 작용을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 부른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이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행정부는요? 행정부는 얘네가 그 법률을 집행하는 그 구체적인 부서를 말하는 거지. 행정이라는 게 법률을 집행하는 거라면 행정부는 그 법률을 집행하는 부서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여러분.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제정, 만드는 곳이에요. 만들었으면 써야지. 국회가 만드는 법률을 쓰는 곳이 바로 집행, 행정부입니다. 그죠? 법률을 제정하는 게 입법부, 법률을 집행하는 곳이 행정부. 그럼 사법부는 뭐겠어? 행정부가 법률을 집행하다 보면 꼭 말을 안 듣는 애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률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단어 외우세요. 저 선생님이 말한 거. 입법부는 법률을 제정한다. 행정부는 법률을 집행한다. 사법부는 법률을 뭐한다? 적용한다. 제정, 집행, 적용. 이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국가기관하고 있어요. 우리 국가기관하고 있어요. 입법부는 법률 제정, 행정부는 법률 집행. 넘기면 우리 40페이지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뭐 나와요? 46페이지 법원 나오죠? 법원 사법부 법률 적용하는 겁니다. 아, 얘네는 집행, 얘네는 제정, 얘네는 적용이구나. 그래서 국가기관 3개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우, 여기 물 떨어뜨렸더니 어떡합니까? 에헤이.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우리는 돌아올 건데요. 행정부, 그럼 행정의 뜻이 이거구나. 그러면 행정부는 어떤 역할을 하지? 행정부의 역할을 봤더니 근대와 현대로 나눠놨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근대와 현대로 나눴다는 얘기는 근대 행정부의 역할과 현대 행정부의 역할이 좀 달라졌다는 얘기인데 그 본문을 보기 전에 선생님의 설명을 먼저 할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국가기관이 우리가 3개가 있다고 선생님이 지금 배웠잖아? 그지? 그런데 사법부는 일단 완벽하게 독립되어 있으니까 사법부는 빼고 2개의 국가기관을 봅시다. 입법부와 행정부. 그러면 근대에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파워가 거의 비슷했어요. 똔똔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법적으로는 입법부랑 행정부가 동등한데 현대에 오면서 국가간이 대부분의 국가들이 복지국가를 선택합니다. 복지국가인 게 뭡니까? 국가가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게 복지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보다 행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져. 왜? 행정부가 다 하는 거야, 복지라는 건. 물론 입법부는 복지에 관련된 법을 만들지만 그걸 직접 실행하는 거. 즉 만약에 입법부, 여기 보세요. 만약에 입법부가 야, 청년들이 실업자가 많아. 청년 실업자인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을 해주자라는 법을 만들면 되는데 입법부는 그걸 직접 실행을 하려면 행정부는 전국에 있는 모든 청년 실업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어떤 건물도 지어야 되고요. 교육을 시키게 하면 사람들도 뽑아야 되고요. 즉 행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니까 그림 봐봐 화면 봐봐. 점점 근대 행정이라는 개념보다 현대에 오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진다. 힘이 커진다. 조직이 커진다. 그런 느낌을 봐주세요. 근대보다 현대. 행정부의 역할이 점점 많아지고 커지고 있다. 그럼 상대적으로 입법부는요. 생각하세요. 얘네들이 60%의 힘을 나눠 가질 건데 근대에 비해서 근대는 30의 파워를 가졌다면 현대가 되면 행정부가 커지면 상대적으로 입법부는 작아지는 겁니다. 행정부의 힘이 40으로 늘어나면 입법부는 20을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야. 법적으로는 아니야, 여전히. 법적으로는 여전히 똑같아야 돼. 저는 무슨 말인지 알겠지? 법적으로는 파워가 같은데 실질적으로 행정부가 하는 일이 많아지다 보니까 파워가 점점 더 세져가는 거야. 그럼 여기 봐. 근대의 행정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만 할게요. 국방, 나라 지키는 거.
치안, 도둑놈 잡는 거 그런 거에 뭐 됐대? 한정되었다는 얘기는 역할이 적었다는 뜻이야. 이해가지? 한정되었다. 역할이 적었어. 그런데 현대는 자 메모하세요. 현대는 복지국가예요, 여러분. 복지국가는 국가가 할 일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져요. 행정부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겁니다. 현대복지국가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실현해야 되기 때문에 자, 형광펜 갑니다. 형광펜으로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어요.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의미예요. 이 얘기는 행정부에 하는 일도 많아지고 조직도 엄청 커지고 거기서 일하는 조직 구성원들도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일 이런 걸 가기 전에 안 한 것들이 좀 있어서 선생님이 좀 찾아보겠습니다. 이 참고 자료가요. 이렇게 돼 있어서 선생님한테 안 떴군요. 오케이. 여러분은 몇 페이지가 될 거냐면요. 여긴 다 봤죠? 국회 1. 국회 1은 40페이지인데 40페이지 우리 봤고요. 41페이지 보겠습니다. 41페이지 국회 2에 지금 안 한 거를 좀 같이 볼게요. 갔다 와, 정민아. 잠깐만, 그럼 선생님 이거 잠깐 정지시켜 놓을게. 갔다 와. 봅시다. 41페이지 2번 볼게요. 2번. 여러분은 책 보셔도 되고요. 화면 보셔도 되고요. 제목이 내가 펴놨는데 또 사라졌군요. 기다려보세요. 2번. 다수결의 원리와 필리버스터. 의회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는 다수결 정치를 의미하고 다수결 원칙은 의회주의의 유체이다.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의회주의에서는 어떤 원칙으로 원리로 의결한답니까? 네모입니다. 다수결의 원리. 우리나라 의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다수가 찬성해야 그 결정이 통과되는 거죠. 그런데 다수가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강행을 고집하면 다수의 횡포가 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견제 수단이 필요하다. 자, 두 번째 문장 해석해 봅시다. 두 번째 문장에선 오케이, 의회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을 써. 그런데 다수결의 원칙이 소수 의견을 무시하면 독재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 갔죠, 여러분? 이 문장. 그래서 무제한 토론, 네모입니다.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니까 무제한 토론이에요. 이런 필리버스터란 의회에서 소수파 의원들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장시간 연설이나 질의는 질문이지, 질의들을 통해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 그게 필리버스터의 뜻입니다. 다른 말로 무제한 토론이란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 좋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기억하시면 돼요? 필리버스터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뭘 막기 위해서? 그게 나왔잖아.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거. 다수결의 원칙에서 소수 의견을 무시한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필리버스터란 걸 만들었답니다. 자, 소수파의 의견을 보호한다는 필리버스터는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다수결의 원칙에 역행하는 모두 있어. 둘 다 있어요. 부작용도 있고 긍정적 측면도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은 뭐 정치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그때 너무 어렵기 때문에 몰랐겠지만요. 우리나라 국회도 필리버스터를 한 적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회에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은 각각 소속 정당이 있죠. 여러분 쓰지 마세요. 설명하는 겁니다. 자, 소속 정당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도 말했지만 대통령이 있는 여당, 민주당과 나머지 야당들이 있습니다. 그죠? 야당들에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진 야당을 내가 제1야당이라고 한댔죠? 그 제1야당은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있고요. 그 외에도 뭐 국민의당, 정의당, 평화당 등등의 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당은 민주당이고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현재 다행스럽게 우리나라 여당이 제1당이에요. 제1당이라는 얘기는 의석수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참 전에는 선생님이 지지하는 이 민주당, 지지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나? 자, 예를 들어 30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한 5석을 가진 아주 소수정당이 있습니다. 굉장히 국회의원이 적죠? 이 5석을 가진 이 소수정당이 국회가 어떤 안건을 냈으니까 반대를 냈어. 정말 통과되면 안 될 거야. 예전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200 몇 명이 되는 국회의원들이 다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통과되면 개인들의 사생활을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천만한 법이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정부가 원하면 우리들의 사생활, SNS나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통째로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정부가 가지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 법률을 국회가 통과시키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걸 막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을 방법은 국회의원의 대다수가 찬성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되면 그 법률은 통과되는 거 알죠? 국회 제적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위원회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무조건 통과가 됩니다.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요. 뭐 필리버스터. 이 말이 뭔데? 소속 국회의원들이 끊임없이 계속 앞에다가 연설을 하는 거야. 쉬지 않고. 그러면 의결을 못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한 국회의원이 5시간 연설을 해. 그러면 얘가 5시간 끝나기 전에 그 다음 연설할 사람에서 기다리고 있어. 밤을 셉니다. 밤을 새. 밤을 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잠시라도 멈추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릴레이로. 5시간을 했어. 예를 들어 선생님이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했어. 그러면 끝나기 전에 지혜가 그 다음 주자면 지혜는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이어서 해. 5시부터 네가 밤 10시까지 했어. 그럼 10시에 또 그 다음 주자가 지원이야. 그럼 지원이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했어. 그 다음 주자가 정민이야. 그럼 정민이가 다시 2시부터 6시까지 해. 다음 주자가 있어. 이런 식으로 몇 날 며칠을 계속 끊이지 않고 뭐 할 때까지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여러분, 의회는요, 우리나라 국회는 본회의에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100일을 넘지 못하죠. 계속 하는 겁니다. 본회의 기간이 끝날 때까지. 그래서 최장 기간 어떤 국회의원은 12시간 화장실 안 가고 계속 한 적이 있어요. 이거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근데 막 집안일 얘기하니, 나 가서 재밌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야.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거 막 서류를 이만큼 써놓고 보좌관들이 읽고 토론하고 아무도 없어. 혼자 해. 막 새벽에. 왜? 잘 거 아닙니까? 동료 국회의원 중에 그 다음 주자들만 한 몇 명 앉아 있어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진짜 일을 하는구나. 이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와, 국회의원들이 뭔가 나라를 국민을 위해서 뭔가 일을 하는구나를 이때 한번 느꼈었죠. 진짜? 국회가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 법은요, 통과되지 못했어요.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뭐다? 의사 진행 방해를 하는 합법적인 방법인 겁니다. 필리버스터. 자, 그 다음 볼게요. 4번 보세요. 4번에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뭐가 나옵니까, 여러분?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 대한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옵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고 선생님이 필기할 게 있어서 여기를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국정 전반이란 입법 적용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을 포함하는 주처요. 국가 작용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입법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을 포함하는 국가 작용 전반 모든 분야. 따라서 그 대상도
국가기관만 하는 게 아니에요. 국정감사는 모두 합니까? 오케이, 발표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기타, 국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대상기관 등 폭이 아주 넓어요. 여러분, 한국은행은요,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이죠. 중앙은행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첫 번째, 화폐를 발행합니다. 상식인데 여러분이 모를까봐 써주는 겁니다. 정책위가 아니라. 화폐 발행을 하는 곳이에요, 대한민국. 그 다음에 한국은행은요, 은행의 은행입니다. 은행의 은행. 즉, 기존의 국민은행이나 신한은행이나 일반적 은행에 돈이 모자르면 한국은행에 가서 빌려올 수 있어요. 얘들아, 근데 우리는 쟤야? 네가 한국은행 가서 통장 계좌 못한다, 개설. 개인은 이용 못해. 은행의 은행이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자, 이런 한국은행, 그 다음에 정부투자기관. 정부투자기관의 대표적인 게 뭐 있어?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대표적이죠. 땡땡공단으로 끝나고 주택공사. 주택공사. 이런 기업인데 국가가 투자한 그런 기관들이 있겠죠. 그다음에 광역자치단체, 경기도, 서울시. 이런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국정감사는 단지 행정부의 일만을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가 전체, 국가작용 전반이라는 부분을 썼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넓다는 거 봐주세요.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주칩니다.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시행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우리나라 정기국회는 매년 언제 시작합니까? 매년 9월 1일 날 시작하잖아요. 정기국회가. 다시 써보세요. 국회는 9월 1일 날 시작하는데 9월 1일 전에 국회 본회의 시작되기 전에 시행하는데 본회의에 의결이 있으면 이게 원칙인데 국회 본회의에서 야, 안 되겠어. 우리 본회의 도중에라도 쟤 한번 조사해봐야 돼. 그러면 정기회 중에도 감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 예외란 얘기죠, 이거? 다음요. 국정조사입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 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우리 아까 썼지만 또 붙여볼까요? 국회 제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국회 본회의를 거쳐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 국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보낸다, 이송한다 라고 한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여러분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빈칸이 있죠. 이렇게 이 빈칸에다가 선생님과 함께 뭘 필기를 해봅시다. 필기를 해봅시다. 자, 여러분이 쓸 거는요. 선생님이 준비를 좀 하고요. 까만색을 써야지. 의회주의의 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흐리지? 보여요? 의회주의의 위기 뜻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 행정부의 권한이 강화되고 의회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
그러면 왜 이런 의회주의 위기가 왔을까? 배경 A. 행정 국가화 현상. 행정국가화 현상이라는 게 뭘까?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어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증가. B. 정당 정치의 폐해. 오늘날 의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회 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보다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일단 써놓고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3번 문제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 약화. 대의제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4번 극복 방안. A. 정당의 민주화. B.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 의원들의 입법 활동 지원. C. 유능한 국회의원의 선출. 국민들의 높은 정치의식에 달려있다. 일단 여러분이 써놓고요.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하겠습니다. 어머, 얘를 이렇게 줄이니까 또 안 되는군요. 글씨 안 보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어디 갔을까요? 선생님의 화이트보드는 네? 어디 갔어요? 어디 갔습니까? 있군요. 자, 다 썼어요? 설명할게요.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오늘, 아니, 우리가 행정부 왔잖아. 행정부에서 근대보다 현대의 행정부의 역할이 커졌다고 그랬지. 그지? 기억나? 금방 얘기했는데? 그러면 행정부의 역할이 커지면 상대적으로 의회가 하는 일이 줄어들어 그랬지. 파워가. 그렇죠? 의회의 힘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게 방금 쓴 겁니다. 이거. 의회주의의 위기. 왜 의회주의의 위기라는 표현을 쓴 거야? 행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지는데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의회가 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의회주의의 위기입니다. 뜻이 나오잖아요. 행정부의 권한이 강해지고, 즉 행정부가 하는 일이 뭐하고? 많아지고. 그런 뜻이죠. 의회의 기능이, 행정부가 강화되니까 의회의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우리는 의회주의 위기라고 한다. 그러면 배경은 의회주의가 왜 위기를 맞게 됐어? 국가가 행정부가 세지니까. 행정부가 세져서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요. 행정국가라는 표현까지 썼죠. 이거는 굉장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국가기관엔 행정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입법부도 있고 사법부도 있는데 얘네가 하는 일이 너무 커지니까 국가가 점점 마치 행정부처럼 바뀐다. 그래서 행정국가랑까지 표현을 쓰는 겁니다. 국가 앞에 행정부가 와버려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국가가 아니고 행정국가화 돼간다는 얘기는 국가기관 3개 중에 행정부의 파워가 너무 세가진다는 얘기예요. 세죠. 근데 행정부가 왜 세지는지 설명했지? 뭐 때문에? 복지국가 때문에 하잖아요. 복지국가. 근데 복지국가가 되면서 행정부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진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예요. 선생님이 그대로 설명했던 거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정국가화 현상이란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 여러분 아시다시피 행정부에는요, 공무원이 무수히 많아요. 우리나라 교육부 공무원만 해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럼 교육부 공무원들이 교육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에요.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 있어요.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돼요. 우리나라 건설교통부에 있는 사람들이 건설교통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가 주도하게 돼요. 뭐를? 이거 봐봐. 이거 뭐야? 입법이지, 입법. 이거 다시 복습해줘.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증가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은 복습이지만 또 새롭겠죠. 알아요. 여러분 늘 새로워요. 언제나 새롭죠. 자, 설명을 해줄게요. 어디까지 갔을까? 내려와. 조금만 더. 오케이, 이 정도.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앞에서 뭘 배웠냐면 정부 형태를 배웠잖아요. 정부 형태는 2개가 있어라고 배웠잖아요. 의원내각제 정부 형태, 그 다음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가 있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선택하고 있어. 게다가 좀 더 특이한 건 대통령제 정부 형태를 선택하고 있지만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도입했어.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뭘 외우랬습니까?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의 특징보다 의원 내각제적 요소가 뭐가 있는지 외우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의원 내각제는 행정부 정부와 입법부 의회가 하나랬죠. 하나입니다. 얘는. 반면에 대통령제 정부 형태는 정부와 의회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벽하게 분립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쌤이 이랬어. 우리나라에서는 의회를 국회라고 부르고 얘네가
법률을 만든다 이랬습니다. 법률을 만들어. 그러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이에요. 법률을 만드는 건. 법률을 만드는 건 국회의 고유한 권한인데 원래 전형적인 대통령제 정부 형태에서는 국회에게 야 우리 법률 만들자라고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것도 국회의원밖에 없습니다. 그죠? 전형적인 대통령제에서는 국회의원들만 법률안을 만들어서 다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원 내각제 요소를 도입했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국회의원들만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부도 무엇을 제출할 수 있다? 오케이.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건 대통령제의 요소가 아니라 의원 내각제적 요소다 이런 표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난주에도 말했죠. 국회의원은 300명밖에 없어요. 300명 밑에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있겠지만 물론 이 보좌관들은 전문가들인데 그래도 300명이 정부에는 무수히 많은 공무원이 있어요. 정부 교육부만 해도 교육부에 관련된 교육 관련 공무원만 해도 셀 수가 없을 겁니다. 몇천 명이 있어요, 얘네들은. 그러니 쪽수만 보더라도 국회랑 정부 교육 관련 국회는 또 뭐가 있습니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에 국회의원이 한 15명이 있다. 이 15명과 그들의 보좌관. 하지만 정부 교육부와 그 공무원들, 그 전문가들과 얘네들은 게임이 안 됩니다. 누가 더 전문성이 뛰어나겠어요? 당연히 정부 교육부 관련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뛰어납니다. 이들이 더 잘한다는 얘기예요. 교육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 관련 법률안을 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내겠습니까? 정부가 더 많이 내겠습니까? 정부가 더 많이 내요. 정부는 한 해에 막 100개씩 낸다면 국회에서 많이 내봤자 5, 6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원래 국회만의 고유한 업무였던 이 법률안 역마저도 정부가 훨씬 더 많이 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 의회가 위기가 오겠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 당연히 국회가 뭐가 온다? 위기가 온다는 얘기예요. 국회의 위기가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선생님이 나의 그건 어디 갔을까요? 열심히 쓰던 애는? 화이트보드 어디 갔니? 얘야? 사라지면 안 된단다. 이건 캡처인데요? 캡처야 어디 갔니? 여러분은 썼으니까요. 내가 설명한 거. 행정국가화 현상, 선생님이 쓴 게 사라졌어요. 쓴 게 사라져서 캡처가 지워진 것 같아요.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얘는 이거, 얘는 화이트보드, 얘는 이거, 한글은 이거. 자, 여러분한테는 있을 테니까요. 근데 어디까지 설명하는 겁니까? 국가의 기능이 확대되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되어 행정부가 주도하는 입법이 증가됐다. 그거 설명한 거죠? 지금까지? 다음. 두 번째 배경. 정당 정치의 폐해. 폐해라는 건 문제점이야. 정당 정치의 문제점이 왜 생기냐? 오늘날 의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 의회의원,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에서 국민의 뜻보다는 정당의 당론을 따르는 경우가 많아졌다. 쌤, 이 말이 뭐예요? 여기 보세요. 두 번째 설명합니다.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정당을 설립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면 칠판 뭐라고요? 처음 설명하는 겁니다. 정당 정치의 문제점, 즉 폐해가 뭐냐.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는 국회의원을 뽑지요. 국민들이. 그럼 국회의원은 사실 만약에 광명시 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사람을 뽑아준 사람은 광명시 갑선거구 저기 일직동에서 KTX역 있는데요. 거기서부터 만약에 하안동까지라면 광명시 일직동과 하안동 사이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이 사람을 뽑아줬어.
그러면 선생님, 광명시 갑선거구의 국회의원은 광명시를 대표하는 건가요? 아니야. 착각하지 마. 광명 시민이 뽑아주겠다 해서 이런 광명시를 대표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의 이름은 광명시 의회 의원이 아니야. 국회의원이지. 그럼 이 사람은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거야. 국회의원 300명이 각각의 우리 외웠잖아요. 국회의원의 종류는 두 개가 있다. 이렇게 직접 지역구에 나가서 당선되는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이 있다. 비례대표 의원이든 지역구 의원이든 여러분 광명 시민들이 뽑아줬다고 해서 이 사람이 광명 시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어떤 결정을 할 때 광명 시민들한테 이롭지만 국가 전체에는 해롭다. 그러면 그 법률안은 통과시키면 안 돼요. 국가를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을 대표하는,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이 왜 광명시 갑선거구를 이렇게 나눠서 뽑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이, 남한이 현재 인구가 약 1억은 안 돼. 당연히 1억은 안 5천만 명이라고 친다면 5천만 명의 국민이 전체가 300명을 뽑으려면 도대체 후보가 몇 명 나와야겠습니까? 자, 지역구에는 300명 아니에요. 지역구에는 약 260명입니다. 약 250 몇 명이에요. 그러면 260명의 국회의원을 우리가 뽑으려면 국회, 얘들 나중에 상상을 해봐 한번. 우리가 260명을 전 국민이 뽑아야 돼. 260개의 도장 팩트가 끝나겠지. 팔 너무 아프. 불가능해요. 그럼 후보는 몇 명 나와야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하나의 선거구고 뽑는 사람이 260등, 1등부터 260등까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불가능해. 그래서 국회의원을 뽑는 걸 편하게 하려고 지역구라는 걸 나눈 거예요. 주소별로. 광명시 갑선거구, 광명시 의선거구, 시흥시 선거구, 부천시 선거구 이런 식으로. 이건 국회의원을 뽑는 방법을 편하게 하려고 한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국회의원이 광명시만을 대표한다 아니라고.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전체의 국민을 대표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지만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현실은 나 좀 봐. 정민이가 광명시 갑선거구의 국회의원 당선됐어. 그럼 정민이는 임기가 4년이잖아요. 국회의원이. 4년 끝나면 나는 4년 동안 국회의원 했으니까 그 다음 안 할래. 이런 정치인은 없어요. 또 하고 싶어요. 게다가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제한이 없어요. 당선되면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어요. 4년. 그러면 정민이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당선되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광명 시민들을 위한 일을 하겠죠. 국가 전체의 이익보다 광명 시민들한테 이익되는 걸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야 광명 시민들이 또 뽑아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케이. 여기까지도 이해해.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에 당선되려면 정당 소속이 유리해. 물론 정당 없이 나오는 국회의원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소속이라고 말합니다. 무소속. 즉 소속 정당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우리는 국회의원 선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총선이라고 부르죠. 국회의원 선거에 자 기호 1번 땡땡당 임정민. 그러면 임정민 후보는 땡땡 정당 소속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기호 2번 세모당 최지혜. 그러면 최지혜 후보는요. 땡땡땡 소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정당 소속의 후보가 될 수 있지만 기호 3번 무소속 이지원. 그러면 이지원 후보는 무소속이라고 나왔죠. 얘는 정당 없이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은 무소속도 당선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총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소속으로 당선된 의원이 10명이 넘을까요? 안 돼요. 거의. 10명 미만입니다. 대부분은 다 정당을 끼고 나옵니다. 그 정당도 어떤 정당? 가장 큰 정당 2개. 제1당, 제2당. 우리나라는 그래서 양당제 구도를 했지요. 우리나라 양당제 구도라는 게 정당이 2개밖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2개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과 예전에 한나라당. 그러면 그렇게 큰 정당 후보들이 당선되기가 유리해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봐. 정민이는 정치를 처음 해. 정치 신인이야. 그래서 사실 광명 시민들은 정민이를 몰랐어.
얘가 변호사인데 정민이가 변호사긴 변호사지만 변호사라고 해서 어떻게 광명시는 모든 변호사를 다 알겠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총선에서 정민이가 기호 1번으로 나왔다는 얘기들 기호 1번, 기호 2번 막 주는 거 아니야? 기호 1번은 여당한테 줘. 대통령에 소속된 정당. 굉장히 큰 정당의 뜻이라. 그래서 정민이가 여당 후보로 나왔어. 그래서 얘가 당선됐어. 물론 정민이 노력 많이 했겠지. 하지만 정민이 이름 때문에 당선된 거겠니?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거겠니? 당의 이름으로 당선된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도 총선을 할 때 후보도 보지만 일단 정당을 봐요. 선생님도. 그러면 정민이는 나중에 국회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겠죠. 국회 일을 하는데 어떤 법률안들이 막 나와. 예를 들어 이번에 가정폭력에 대한 법이 이렇게 막 법률안이 나와. 근데 그 법률안 말고 어떤 법률안들이 막 나왔는데 정민이가 평상시에 생각한 정민이는 굉장히 변호사지만 환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정민이는 우리나라 환경, 지구 전체 환경을 따진다면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위험하니까. 근데 그 법률안이 정민이가 소속된 정당에서 정민이의 개인적인 생각과 소속 정당의 생각이 다른 겁니다. 소속 정당에서는 그 법률, 즉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어떤 생각이 A라면 정민이는 반대, 얘는 찬성하는데 정민이는 반대. 그러면 정말 정민이가 소신 있는 정치인이라면 평소 환경을 생각했다면 반대표를 던져야 되지. 근데 정당이 뭐야? 정당 전체가 찬성해. 나 다음번에 당선되고 싶어. 나 이 정당에서 나가고 싶어. 그래서 얘가 정민이가 평상시에 자기 생각을 버리고 정당이 찬성하니까 자기 찬성표를 던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기 나오는 뭡니까? 정당 정치의 폐해예요. 다시 보세요. 정당 정치 폐해 설명 들은 다음에. 오늘날 의회 정치가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국회의원이 입법 과정, 즉 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나 개인 정치가의 소신보다는 정당의 당론, 정당이 다 같이 찬성해야 하면 찬성하고 반대하면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결국 뭐야, 아줌마. 그러니 결국 의회가 자꾸만 국민들의 신임을 잃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도 뭐야? 정당의 힘이 약해지고 의회가 힘이 약해지는 의회주의 위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얘들아, 이해해? 선생님 되게 긴 시간을 들여서 설명을 했어. 다음, 여기 정당 정치의 폐해를 설명했고, 두 번째, 이제, 그럼 여기까지 정당 정치의 폐해라든지 행정국가화 현상 때문에 의회가 뭐야? 위기야. 거기 들어.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이 계속 지금 설명하시는 게, 의회주의가 위기라고 말하는 건 의회, 즉 국회가 위기라는 건데, 그건 나쁜 건가요? 나쁜 거죠.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면서 민주주의의 국가기관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자꾸 잊지 마세요. 민주주의의 뜻이 정확히 뭡니까? 국민을 위한 정치예요. 누가?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 자꾸 위기를 맞고 하는 일이 적어지면 당연히 그거는 민주주의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잊지 마세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라는 거. 그래서 문제점 보세요. 3번의 문제점.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수행하는 고유의 기능이 자꾸만 약화된다. 그래서 대의제의 원리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한다. 여기 보세요. 대의제의 원리. 다시 한번 말합니다. 민주주의의 고유한 뜻은 우리 배웠잖아. 국민이 국민을 스스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죠? 대표를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현대국가에선 불가능하잖아. 5천만 명의 국민이 어떻게 5천만 명을 다스립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민이 누굴 뽑은 거예요? 대표를 뽑아서 그 대표들한테 니네가 정치를 해 라고 한 게 바로 의회주의입니다. 대의제는 의회주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자꾸 위기를 맞아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민주주의의 위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두면 안 되겠지. 해결해야겠지. 그래서 봐봐. 선생님 필기한 거 4번. 극복 방안. 의회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첫 번째 뭐라고 말했어? 정당의 민주화. 고개 들어. 와, 이거 모순이죠. 민주주의 국가의 정당이 오히려 민주화가 안 됐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정당이 야 이번에 우리 법률안 A당은 모두 반대해. 근데 A당 소속의 국회의원이 160명이야. 근데 160명의 국회의원 중에는 이 의견에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근데 당에서 전체로 야, 너 다 반대해 이러면 정당에 밉보이지 않기 위해서 다 반대해요. 이게 무슨 독재지 무슨 민주주의입니까? 그러니 정당을 민주화시키라는 얘기는요. 내 소속 정당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자기 소신껏 찬성할 수 있게 정당은 강제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정당의 민주화. 두 번째, 의회 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줘라. 아까 말했잖아. 공무원들보다 의회 의원들의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그럼 어떻게 높여주는데요? 보좌관을 더 늘려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아니면 뭔가 교육을 더 교육할 수 있는 어떤 기관들을 만든든가 이런 식으로 의회 의원들, 국회의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도 의회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능한 국회의원을 선출해라. 정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국회의원을 선출할 때 유능한 국회의원. 근데 이거는 누가 선출하는 겁니까? 이건 국민이 선출하는 거예요. 유능한 국회의원인지 아닌지는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이 많고 잘 알아야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서 선생님이 41페이지 의회주의 위기까지 오늘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